오늘 김치의 날을 맞아 뉴저지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김치를 담그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자의 손맛을 자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한적 속지주의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불체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받아온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 지명자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임에 팸 본디 전 플로리다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장거리 여행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이틀 전인 26일 오후부터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매년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미국에서도 뉴욕과 뉴저지 등 여러 주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저지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김치를 담그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자의 손맛을 자랑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햇겐색에 위치한 한인교회 다목정룸 10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우리 민족 대표 음식 김치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치의 날,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김치의 날은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주 정부 차원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뉴저지주 김치의 날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앨런 박 하원 의원도 자리를 함께하고 기념했습니다. 처음으로 official 김치데이여서 굉장히 축하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같이 김치 만들고 그리고 미리 준비한 절인 배추와 속 양념을 받아든 참가자들은 각자의 테이블에서 직접 김치를 버무리며 자신의 손맛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 만들어준 그 기억도 나고 우리 한국 문화도 미국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너무 좋은 이벤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국 문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치의 날 행사는 뉴저지 한인회와 상록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빙그레 김치가 특별 후원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크게 증가한 수혜자 수를 원상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약 15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의회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의 양대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겠다고 공약한 반면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은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레리 레빗 부사무총장도 공화당이 세금 삭감을 충당하려면 지출을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팬데믹 당시 40% 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를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입니다. 당시 공화당 우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선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을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138%로 확대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취업 요건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어 장애가 없는데도 의료 혜택을 보려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시행되면 약 150만 명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금 분배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체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메디케이드 예산을 분담하는데 연방 지원금의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8,800만 명 수준이며 이 중 어린이가 4천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속지주의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불체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 불가를 약속했고 취임하면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취임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반면 올해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취임 첫날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가족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민간 단체들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매년 불체자 가정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40만 명에 달합니다. 동시에 여행을 가장한 원정 출산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받아온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 지명자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임에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게이츠 전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워싱턴의 싸움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전날에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만나 상원 인준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으나 이날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기 법무장관 지명 8일 만입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불법 약물,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등으로 하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왔기에 지명 자체가 논란이었습니다. 상원 인사청문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찍이 스스로 물러난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 전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SNS를 통해 게이츠가 법무장관 인준을 위해 기울인 최근의 노력을 깊이 감사한다며 그는 매우 잘했지만 동시에 그가 존경하는 행정부에 부담이 되길 원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새 법무장관 후보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팸은 20년 가까이 검사로 재직하며 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 플로리다 가족을 위해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힘썼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플로리다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치명적인 마약 밀매를 막고 미 전역 많은 가정을 파괴한 펜타닐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내년부터 연체된 세금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납세자들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IRS는 최근 과소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7%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이자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3분기에 7%에서 8%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1년 3개월 만에 이전 이자율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일반 납세자들은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7%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매일 복리로 계산돼 더 낸 세금과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회사 규모나 내야 할 세금 규모 등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법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개인과 같은 7%지만 대기업은 9%에 달합니다. 과다 납부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6%지만 $10,000가 넘으면 이자율이 4.5%로 떨어집니다. IRS는 분기 연방 이자율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의 이자율은 올 10월에 결정된 연방 이자율 4%에 3%포인트를 더한 7%로 결정됐습니다. 법인 과소 납부 시 이자율은 연방 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하고 초과 납부 이자율의 경우 2%포인트를 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5%포인트를 더해 9%의 과소 납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장거리 여행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2.1% 증가한 약 8천만 명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연휴 이틀 전인 26일 오후부터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를 전후한 기간 전국에서 7,986만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 7,810만 명 대비 2.1% 증가한 것이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7,780만 명보다도 2.7% 늘어난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자 중 90%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7,170만 명으로 작년보다 13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항공여행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584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휴 교통체증은 2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통량 분석회사 인릭스는 26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도로 교통량이 평소와 비교해 평균 38% 많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 지역은 26일 오후 4시 30분 전후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구간에 평소보다 2배 이상 차량이 몰려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조닝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시리 오브 예스 플랜의 축소가 예상됩니다. 당초 10년간 10만 채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8만 채로 목표를 낮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어제 시의회 프랜차이즈 소위원회와 토지이용위원회에서는 시리 오브 예스 계획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기존 계획을 축소한 조례안 수정에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이 파악한 수정안에 따르면 지하실 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을 건설하는 안은 뉴욕시 대부분에서 합법화할 전망이지만 시 외곽의 저밀도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퀸즈나 브루클린 외곽 지역의 경우 굳이 지하실이나 차고 개조를 허용하면서까지 부속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홍수 위험 지역이나 랜드마크 지역에서도 주택 개조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외곽 대중교통시설 근처에 3에서 5층 건물을 허용하는 안도 소폭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대중교통시설로부터 0.5마일 이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허용 범위가 0.25마일 반경으로 좁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주차 공간을 활용해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처음 제안대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주택의 기존 주차 요건 의무 완화의 경우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즈 등 지역별로 주차 요건 의무를 다르게 가져갈 방침입니다. 시리 오브 예스 계획이 위원회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면 시의회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일부 주민에게 앵커 프로그램에 따른 재산세 환급금이 중복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추가로 받은 환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복 환급을 받았는지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에 따르면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앵커 프로그램 환급금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일부에게 실수로 수표로 환급금이 추가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무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산세 환급금을 중복 수령한 주민들은 추가로 받은 수표를 주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와 수표 등으로 중복해 지급을 받은 경우 수표를 뉴저지주 재무국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많은 앵커 프로그램 수혜자가 환급금을 중복 지급받은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주 재무국은 중복 지급받은 환급금을 돌려보내지 않는 수혜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재무국은 앵커 프로그램 환급금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현재 160만 명에게 총 19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뉴저지 앵커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의 경우 1,500달러, 65세 이상은 1,750달러이며 렌트 세입자는 450달러, 65세 이상은 7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수혜 자격이 있지만 아직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는 12월 6일까지 신규 접수해야 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MIT 대학이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하고 10만 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숙식비와 책값 및 기타 비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2024에서 2025년도 MIT 학비는 6만 2천 달러이며 학비를 포함한 제 비용은 8만 6천 달러 수준입니다. 셀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성명에서 학비가 모든 계층 가정의 큰 우려 사안이라며 최우수 학생들이 경제 형편과 무관하게 혁신적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IT 진학 희망자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0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396만 건으로 전월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9% 증가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10월 들어 거래량이 다소 늘긴 했지만 기존 주택 거래량은 주택 매물 부족과 고금리 지속으로 연율 환산 기준 400만 건 이하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기존 주택 재고량은 137만 가구로 전월 대비 0.7%, 작년 10월 대비 19.1% 각각 증가했습니다. 10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0만 7,2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올랐습니다. 주택 재고량이 매물 가뭄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 보니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크리스 정 전 팰리세이즈 팍 시장이 내년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에 도전합니다. 크리스 전 시장은 뉴저지 주지사 출마 선언을 한 스티븐 플럽 저지시리 시장, 조 바이탈리, 돌로레스 위트코와 팀을 이뤄 후보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을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현역 커미셔너인 메리 아모로소, 저메인 오티즈, 토마스 설리반과 맞붙어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커미셔너는 카운티 의원 역할을 하며 모두 6명으로 구성됩니다. 크리스 전 시장이 당선되면 한인 최초의 카운티 커미셔너가 됩니다. 올 겨울 뉴욕시 공립교 일정에서 스노데이는 없을 전망입니다.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뉴욕시 교육감은 19일 한 행사에서 올 겨울 눈 오는 날에 공립교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감의 발표에 일부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뉴욕시 공립교는 폭설로 인해 원격 수업을 진행했으나 예상치 못한 접속 장애로 약 100만 명의 학생 및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난관이 있었음에도 올 겨울 시 교육국은 스노데이 대신 원격 학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약간 구름이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